자, 이제는 기후정치의 시대, 기후유권자가 미래를 바꾼다. 총선을 앞두고 열심히 뛰고 계신 분들 초대했습니다. 매거진 초대석, 오늘은 더가능연구소 서복경 대표 그리고 부산 쪽 상황을 함께 좀 짚어주시겠습니다. 경성대학교 김해창 교수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복경 대표님, 기후정치를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영역인지 또 뭘 연구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학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기후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건 잘 살고 못 살고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가 다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정치가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우선적인 문제, 가장 자원을 많이 투자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 건가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마 기후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해창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는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경성대 환경공학과에 있고요. 저는 전공이 환경경제학이어서 환경정책입니다. 특히 기후변화 정책이나 탈원전이라든가 재생에너지 이쪽 부분이 강하고요. 예전에 저는 이제 90년대 후반하고 언론사에서 환경전문 기자를 좀 오래 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앞서 소개할 때도 이 총선을 언급했는데 총선을 앞두고 기후정치 바람에서 전국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기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정당들과 총선 후보자들에게 기후 의제를 던지시겠다. 이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시작을 한 건 작년 여름입니다. 네. 작년 여름에 이제 몇몇이 모여서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기후 문제를 중요하게 어떻게 다루게 만들까 이 고민을 하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진단을 한 거죠.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나라 정당들이나 정치인들은 왜 안 다루지? 그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우리나라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기후 정책을 내놓으면 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이분들한테 분명히 표가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거기서 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잘 준비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자. 그런데 전국 단위로 한 1,000명씩 지금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1,000명 조사를 해서는 동네 의견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선거는 기본적으로 253개 선거구 단위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이게 공약이 되잖아요. 야, 이거 1,000명에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17개 광역시도별로 1,000명씩 전국 17,000명을 조사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그 고민을 진행하고 조사 디자인을 하고 12월에 실제로 17,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이제 분석을 한 거를 1월, 2월 지금 이제 공표를 하면서 유권자들한테도 여러분 앞집 뒷집에 사시는 같은 시민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알려드리고 정치인들한테도 이렇게 기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표가 됩니다. 기후정책 좀 내주세요.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이걸 주도한 게 이게 기후정치 바람인데 기후정치 바람도 좀 소개해 주세요. 사실 이 기후정치 바람은 바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써요. 저희 했습니다. 하나는 진짜 바람풍 할 때 바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란다. 그렇죠. 소망한다. 그래서 기후정치가 꼭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이제 연구소 3개가 처음에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로컬 에너지 램이라고 하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에너지 전환 늘 그동안 쭉 오래 고민해왔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컬 에너지 랩이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 제안을 쭉 해왔던 녹색전환연구소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더가능연구소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지방정부의 정책 컨설팅을 많이 해요. 무슨 뭐 청년정책 기본계획, 인구정책 기본계획 뭐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계속 부딪히는 게 기후 문제인 거예요.
기후가 근본적인 기후 조건이 변하는데 인구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청년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지속가능 발전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상태에 계속 부딪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개 연구소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그 기후 유권자, 기후 선거구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던데 이 개념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 기후 투표, 클라이밋 보트라는 얘기는 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아주 보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당장 이제 지금 그 올해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미국 대선에서도 이 클라이밋 보트를 조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그 영국에도 총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국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 영국의 그린피스라고 왜 그 국제적인 환경 단체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영국 유권자들한테 이제 기후 투표를 100만을 조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클라이밋 보트 캠페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 투표, 클라이밋 보트 또는 이제 이 투표를 하는 사람이 클라이밋 보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후 유권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글로벌하게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도입이 안 되어서 그 지금 이제 저희가 좀 우리도 지구적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유권자들이 사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고민하는 많은 내용이 지구를 살리는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네. 실천도 많이 하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지구를 살리고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는 건지 모르세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제 그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게 기후 유권자로서 기후 정치에 참여하시고 하시는 거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한테 기후 유권자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기후 정치를 좀 하셔라 네. 라는 이제 얘기도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하는 거고 총선하고 이제 우리가 또 2년 있으면 지방선거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기후 문제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차별적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어디서는 산불이 나는데 네. 어디에서는 폭우가 내리고 어디에서는 가뭄 때문에 농작물이 말라가고 네. 어디에는 침수가 되고 지금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저희도 이번에 조사하면서 놀랐는데 네. 기후재난을 굉장히 지금 빈번하게 경험하고 계시고요. 그 기후재난 지역에 사시는 유권자들일수록 기후 민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지역 선거구라는 개념 자체가 생긴 겁니다. 쓴 거죠. 그러니까 선거구 지역마다 다르기 단위로 때문에. 정치인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당신이 있는 선거구. 그렇죠. 거기가 기후 선거구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네. 자, 이번 조사에서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이 이 기후 유권자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네. 좀 뜻밖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좀 뜻밖인데요. 저희가 그 1월 21일 날 네. 처음에 그 개념을 발표를 드리고 전국 유권자의 33.5%가 기후 유권자더라라고 했던 그 뒤에 이제 저희가 많은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네.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 없다. 예. 근데 저희도 처음에 이 수치가 나오고서 저희들 스스로도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이 17,000 표본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네, 했더니 맞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와, 맞는 데이터가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신기하네. 조작적으로 측정을 했냐면요. 네. 일단 8가지의 기후 관련 용어를 선택을 했어요. 네. 뭐 예를 들어 탄소 발자국, 그다음에 뭐 1.5도씨 그 목표, 뭐 이제 이건 파리협정의 그렇죠. 목표죠. 1.5도씨 목표. 네. 그다음에 뭐 아리백 이런 이제 용어들을 한 8개 정도 해가지고 전국 평균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8개 중에 몇 개쯤 아는지를 전국 평균 아는 것보다 좀 더 아는 사람. 네. 이 첫 번째. 요 엔드입니다, 지금. 요 분들하고 두 번째, 그리고 또 어떤 분들 했냐면 이 2020년에 미국에 있는 이제 대학 교수 두 분이서 네. 기후 민감도를 측정할 수 있는 네. 문항을 개발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개발한 문항을 가지고 2021년, 22년 쭉 해서 뭐 유럽 국가들,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에서도 인도, 일본 이런 쪽에 검증을 쭉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표가 기후 유권자를 참 잘 잡아내더라.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된 지표가 있습니다. CCAS 지표라고. 네. 그래서 이 고측정 방법을 우리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국 평균에 또 평균이 되는 분, 네. 아까 이제 평균 이상으로 아는 분, 평균 이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섞은 게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네. 평소 지지하는 정당이 아니더라도 기후 공약이 마음에 들면은 투표할 의향이 있다. 오. 라고 찬반을 물었어요. 네. 있다. 하신 분을 이제 세 가지를 다 통합을 한 거예요. 한 25개 변수를 네. 질문을 쭉 통합을 해가지고 네. 평균 이상으로 알고 평균 이상으로 느끼고 투표할 의향도 있는 분이 몇 프로 되는지를 모았는데 글쎄 33.5%나 된 거거든요. 야, 그럼 맞는 데이터가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신기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게 네. 부산 역시 기후 이슈가 많은 도시잖아요. 네. 네. 또 노후 원전 비롯해서 해상 풍력 이슈도 있고 기후 선거구로 꼽을 만한 지역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부산의 가장 큰 게 우선 이제 노후 원전 문제지요. 예, 고리 1호기를 폐쇄했는데 네. 예, 지금 고리 2호기부터 3, 4호기를 40년까지 쓰는 게 지금 올해 고리 2호기고 내년에 고리 3호기 이런 식으로 된 거를 10년 더 연장하겠다. 전 세계의 보통 노후 원전에 폐쇄하는 평균 나이라 할까? 그게 한 27, 8년 정도, 30년이 안 돼요. 네. 그런데 지금 40년을 쓴 거를 10년 더 쓰면 50년이 되는데 특히 그걸 앞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순차적으로 다 쓴 거는 폐쇄하게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걸 이제 무리하게 다시 쓰는데 안전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그런 조치가 굉장히 미비해요. 미비하다. 예, 그런 문제에서 이제 원전에 대해서 지금 부산은 거기에 대한 고리 2호기 뭐 폐쇄 범시민 운동 본부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문제가 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해운대나 청사포, 송정 쪽에 그리고 다대포 이런 곳에 이제 실질적으로 바람직하게 이 해상 에너지를 해상 풍력을 갖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쟁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부산에는 꾸준하게 이제 낙동강 하구에 대한 보전의 문제가 어떤 게 연결되냐면 이 다리 문제가 있어요. 특히 이제 대저대교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뭐 장락대교라든가 음궁대교 같은 것은 너무 다리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통이 자동차 차량은 자동차 보유는 늘었는데 이제 실질적인 데이터가 부산시 데이터조차도 이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좀 많이 줄었어요. 네. 예, 이런 걸 보면 20년 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 낙동강에 다리가 놓는데 거기에 곤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산의 문화재 구역의 핵심 구역을 침해하는 그런 훼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심각하게 이제 어필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부산에서 이제 기후 선거구, 즉 기후 선거구는 앞에서도 이제 서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기후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게 지역구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네.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이 이제 많은 그런 구라고 하면 부산은 이게 크게 여기에 이제 조사도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네. 네 권역으로 나눠져 있죠. 네 개요. 예, 특히 어떻게 이제 됩니까? 서부상권 거기에 쉽게 하면 뭐 해운대라든지 서부상권은 저기 이제 우리 강서구, 강서, 사하, 명지 네. 예, 이런 쪽에 이제 서부상권이라고 크게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구라든가 중구, 영도 같이 원도심이 있는 지역. 원도심.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동래 검정이라든가 그쪽 연제. 지역 연제라든가 이런 그 전통 더 있는 그런 도시 구역. 그 다음에 이제 동부 상권은 뭐 해운대, 남구, 수영, 기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원전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데는 기장 그리고 해운대, 남구, 수영. 여기에 이제 한 20km 또는 30km 범위 안에 네. 있기 때문에 이게 비상계획 구역. 만약 사고가 나면은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구역이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제 기장하고 해운대 또 남구 수영구가 조금씩 차도가 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예, 기장구는 그 자체에서 이제 원전에 5km 안에 있는 분들은 좀 수혜 혜택이 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업을 하는 분이라든가 이게 많기 때문에 예, 조금 이 나뉘긴 하는데 네. 이제 해운대부터 남구 수영에 오면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분하게 이제 이슈가 경제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문제가 기후 선거구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해상풍력의 경우는 동부산권 해운대 쪽에 이쪽에 하고 그다음 또 서부산권의 사하 이쪽이나 거기에 다대포 같은 경우가 같이 걸려요. 거기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경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또는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형태가 있는 반면에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에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전체적인 오늘 조사도 보니까 오히려 재생에너지 하면서 이쪽에도 상대적으로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가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조금 높게는 나타난 그런 문제가 있고 네. 여기는 조사는 안 됐지만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전환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계획 전환.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네. 우리가 이제 사실 부산 2030 그 세계 박람회 네. 유치에 대해서 부산시나 우리나라가 정말 뭐 5천억, 7천억의 예산만 그렇게 홍보 비용으로 썼지만 그거를 좀 실질적인 어떤 기후 대책 내지 생활 복지 또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적인 청을 차근차근 쓰고 토목 건설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부산의 미래 도시 계획 또는 도시 전략이 어떻게 가야 하는 거를 만드는 걸 같다면 또 지금 신공항 문제도 있어요. 신공항 네. 문제도 부산이 이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데 가덕도 자체에 대한 어떤 우리 천혜의 어떤 자연 자체를 훼손하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아주 졸속으로 돼 있고 위험성 거기에 대한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뭐 이렇게 가는 것이 발전이다 이렇게 가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늘 당위성으로서는 앞서 이야기하는 원전 문제도 지속 가능성이 차원에 보면 다 선 노후 원전은 폐지해야 되는데 경제를 살리자는 걸 가지고 계속 가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 해상풍력 같은 거는 이 방향을 잘 시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받아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반대 입장도 강해지고 또 다리 같은 경우도 무조건 다리가 필요하지 않느냐인데 정말 필요한 걸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인식들이 이번에는 이제 특히 이 동부산권, 서부산권 그쪽 그리고 이런 데에서 그다음 또 원도심 같은 경우 심각하거든요. 원도심은 뭐가 있어요? 원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올해서 편리성이라든가 도시에서 그 낙후가 된 입장이라든가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오히려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은 개발에 대한 어떤 선호가 있지만 개발을 원도심은 하기가 또 굉장히 힘들어지기 맞아요.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앞서 이야기했지만 어디가 방금 부산에 손꼽을만 지역이 아니라 아닌 데가 사실은 아닌 데가 없고 없어요. 기후변화하고 연결 안 된 게 하나도 없고 다만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면에서 조금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다 뿐이지 그걸 인식을 하면 그걸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나 정당에 이걸 이슈화 만들고 시민들과 평소에 시의회를 통해서나 또는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그런 데 대한 어떤 논의가 아니고 무조건 선거철에 표를 달라든지 하는 구걸형 뭐 내지 또 강박형 이래 안 되면 뭐 나라가 망할 듯이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죠. 좋습니다. 서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해수면 상승도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부산에 관련된 내용일 수 있는데 폭우나 태풍 피해가 집중될 경우에 백스코 인근 또 이 수영만 요트 경기장에서 원동까지 해운대 일대가 완전 침수될 수 있다. 이런 보고도 있거든요. 사실입니까? 안타깝게도 사실입니다. 와.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원래 그 IPCC라고 믿을 만한 기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단체, 기후 단체가 있습니다. 그 정보간 협의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IPCC에서 이제 보고서를 냈거든요. 2023년에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 전에 이제 2022년에 어떤 보고서가 나왔냐면 이대로 기후 변화가 가면 각 지구상의 각 지역 그다음에 각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건데,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인정된 결과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해수면 상승, 부산 해수면 상승 얘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최근에는 또 어떤 부분이 우리나라 그 국립해양원이라고 해서 국책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립해양원에서 2021년 데이터를 가지고 최근이잖아요. 부산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네. 하는 게 이 IPCC 보고서에 나왔는데 네. 국립해양원에서 이 IPCC 보고서에서 했던 시뮬레이션 방법을 1년이 더 지나서 2023년 버전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더 심각해진 거예요.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1989년부터 2021년까지 33년 동안 내 부산 해수면이 한 9cm 올라갔거든요. 9cm가. 예, 네. 그러니까 30년 동안 9cm가 올라갔으니까 네. 매년 평균으로는 한 2.7mm 정도가 올랐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어떤 상황이냐면 매년 한 1cm가 올라가요. 그럼 5배 정도 오르는 거죠. 그래서 2100년이 되면은 지금 현재보다는 한 80cm가 올라갑니다. 80cm. 80cm요. 그러니까 80cm가 올라가면 한 20cm 올라가면 1m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산의 지형을 우리가 이렇게 저 위쪽에서부터 해안가로 이렇게 놓았을 때 네. 해안가 지역의 상당 부분이 잠긴다. 라는 얘기죠. 와, 교수님 어떡합니까? 지금? 동부산 여기 아니 위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동부산의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아까 IPCC 이야기한 것이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과학적인 거죠. 그동안에 한 몇십 년 동안. 거기에서 이거는 이제 해수면 상승은 그 중에 하나의 이제 현상적인 게 해수면 상승이고 그다음에 이상 기온, 그다음에 강수량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감염병 문제도 똑같이 이런 기후 변화의 현상이고요. 또 기후 난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농작물이라든가 어업의 감소, 기반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놀라운 것이 작년 6월에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르스 이쪽에서 뭘 이야기했느냐면 이제는 지구 온난화 우리가 네. 늘 이야기하잖아요. 글로벌 워밍 이렇게 했는데 글로벌 보일링이라고 했어요. 끓고 있다. 펄펄 끓는다. 뭐 우리가 번역을 저는 이제 지구 고온화라 또는 뭐 지구 장열화, 지구 열대화 이러는데 이 문제가 이제 뭐 단지 수영만 그거가 문제가 아니고 영도도 그렇고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불과 몇십 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데죠. 그게 이제 티핑 포인트라 해서 변곡점이 변환점이 1.5도시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세기에 지금 벌써 1.1도가 돼 있는데 이걸 잡느냐 안 잡느냐가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러한 아까 같이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또는 이상 기후가 오는 거 이런 거를 그냥 잡으면 한두 배 정도 수준에서 컨트롤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4배, 6배 이렇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게 지금 해수면의 문제가 아니라 기온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의 플로리다 주의 앞바다 우리 같으면 부산의 광안리 앞바다가 38.4도였어요. 여름에. 바다 수온이 보통 한 뭐 20몇 도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온탕에 들어가는 이상이죠. 네. 그리고 그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경우는 한겨울인데 30도였어요. 보통 10도 정도 될까 말까 했는데 이게 전부 지금 이제 영향을 서로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알프스 뭐 빙하 이런 걸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구조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이하게 지금 정부가 이런 걸 제대로 교육을 안 하는 문제 심각한 것. 전 세계가 지금 1.1도가 됐다는 것은 그 전에부터 1.8도. 왜냐하니까 평균을 전 세계 평균이 지금 세계 평균이 그렇다. 세계 평균이 지금 1.1도에서 1.5도까지 이야기했는데 좀 더 했지만 아마 1.1도 5도라 합시다.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빨라요. 아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반에 공부를 해도 반 평균이 중간 정도 된다고 내가 괜찮다 생각하지만 자기 꼴찌야. 우리나라는 기후학당 이야기하듯이 꼴찌란 말이죠. 네.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 볼 수 있죠. 와, 굉장히 심각하다. 심각합니다. 네, 뭐 동부산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다. 전 세계의 문제고 우리나라는 더 심각하다. 더 심각하다. 네. 이것까지는 딱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설문조사 얘기로 이제 잠깐 다시 돌아가서 부산과 관련된 이 질문들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 시민들의 응답 정리가 좀 돼 있습니까? 예. 뭐 이 내용 좀 짚어볼까요? 뭐 일단 그 전국적으로도 그런데요. 특히 이제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서 하나는 확실하게 나오는 게 대중교통. 이 원도심 유권자들 쪽에서는 되게 이제 그 확연하게 나오는 선호가 대중교통에 대한 거고요. 전국적으로도 어떤 게 나오냐면은 자동차를 등록을 해가지고 네. 적정 자동차 대수를 규제하자.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장을 해서 네. 이제 그
그 버전으로 가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도 1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찬성을 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높네요. 근데 이제 평균은 그런데 네. 대신에 대도심 지역하고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산에서도 대중교통 그 자동차 대수 제한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장을 해가지고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함으로써 기후 문제도 완화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굉장히 높고요. 네. 10분 중에 7분이 넘어요. 그리고 해상 풍력에 대한 부분들도 부산 전체적으로 유권자들 중에도 7명이 넘습니다. 아, 그래요? 해상 풍력 찬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뭐 특별히 높은 쪽은 어디냐면 금정 동네 연제 저쪽에서 위쪽에 예, 있네요. 위쪽이 많이 이제 높은 이런 편으로 나타나고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상대적으로 보면 부산은 확실히 요번에 조사를 해보면서 다른 게 뭐냐면 부산의 전력 자금률이 210%가 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해 6월부터 그 분산에너지법이라고 해서 전력 자금률에 따라 가지고 각 지역 전기세를 차등화하자.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산업부에서 용역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 분들은 좀 손해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원전 인근에 있으면서 위험을 감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을 찬성을 압도적으로 하시지만 해상 풍력을 하게 되면 그 앞에 어업건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볼 수 있거든요. 당연히 이건 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해상 풍력의 찬성이 높은 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정책적으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는 받아야 되는 거. 이런 거죠. 세대별은 어때요? 세대별로는 50대가 제일 높아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네. 기후 문제를 예민하게 느끼는 거는 젊은 층이 예민하게 느껴요. 아, 그래요? 예, 많이 느낍니다. 근데 기후 문제도 뭐냐면 이게 왜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젊은 층이 높을 수가 있는데요. 기후 재난을 당해봤다. 내가 당해봤다. 이거는 고연령층일수록 훨씬 높고요. 그렇겠죠. 예. 그 다음에 내가 이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행동 의지도 네. 고연령층이 높아요. 기후 문제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그 전기 절약을 위해서 뭔가를 할 의향이 있거나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네. 분들은 분들은 당연히 이제 고연령층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기후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40대, 50대, 60대 정도의 연령층이 그러니까 잘 알고 일단 그 다음에 느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동 의향도 셉니다. 네. 예. 교수님은 이 설문조사 어떻게 좀 네. 전망하세요? 제가 지역 이슈만 보니까 지금 고리 3, 4, 5기 수명 연장의 찬반에 대해서는 찬성이 44.6, 반대 45.8 해서 예, 실질적으로 조금 반대가 약간 높은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령대 남성 여성이 또 차이가 좀 있어요. 남성은 찬성이 한 50%, 여성은 한 39%로. 그러니까 여성이 그래요? 모성이라든가 이런 생명 안전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하고요. 네. 남성은 또 경제지향적인 그게 그거고. 그다음에 이 60대가 한 54%, 20대가 한 34%.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은 원전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지금까지 에너지에 대해서 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방공의식 같이 좀 그런 연배가 있는 분들은 뭐 원전 가야지 이런 게 좀 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는 좀 위험하다 생각하고. 원전에 대해서는 네. 젊은 분들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롭다는 게 뭐냐면 반대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나이 든 세대 분들은 자라면서 원전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도 많이 듣고 오셔서 그런지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보수가 이게 정치적인 어떤 지형을 보면 보수라고 네, 되는 사람이 한 67%, 네. 진보가 한 33%. 또 그 차이가 있네요? 예, 그러니까 보수는 원전은 원전은 특히 크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도 나온 것도 보면은 잔성이 좀 높아요. 이거는.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거는 보수 진보하고 거지없이 어쨌든 발전론에 있어서 좀 있고, 그 다음에 해상 풍력이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 다대포나 청사포 기장 여기가 실질적으로 한 336메가와트 정도 되니까 우리 같으면 고리 원전의 한 절반 정도에 가까운 정도 수준인데 여기에는 이제 찬성은 굉장히 높아요. 75%, 높아요. 반대가 한 15%, 16% 이래 되는데 연령대도 보면 오히려 그 아까 얘기한 50대가 가장 높죠. 80% 정도, 20대는 한 60, 70% 되는데 진보 보수도
진보가 80 정도 높고 보수는 한 70대 정도 된 차이가 없는데 지역 차이가 아까 있던 거는 네. 전부 지금 있는 데가 아까 해운대, 그렇죠. 그다음에 다대포, 기장 여기는 이제 그쪽 지역에서 찬반 논쟁이 있으니까 네네. 있는데 방금 금정이라든가 연제 이런 쪽에는 직접적인 해상 풍력이 아니니까 거기에서는 좀 더 논쟁 지역이 아니.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는 다른 데가 더 논쟁으로 높이 그러네요. 나오는 거가 있다. 그렇게 봐지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서 어떤 시민들은 마음으로서는 전부 아까 같이 원전은 좀 정리하고 노원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안전 문제가 욕구가 큰 반면에 이제 그것이 지역의 어떤 현안 경제적으로 볼 때는 조금 있으니까 약간 반반 가면서 반대 입장이 조금 더 높고요. 그러나 전부 자기 이제 전체적인 거는 재생에너지 가야 된다고 해상 풍력을 하는데 우리 집 앞에 해상 풍력이 오는 거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식인 게 이제 이 님비 현상 같은 그렇죠. 게 일부 있어요. 네. 거기에는 이걸 풀어가려면 이제 정책에서 그분들을 충분히 참여를 시키고 그렇죠.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 나오는 어떤 이익이라든가 이거를 그냥 뭐 선심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권리로서 그분들과 나눠서 대화한다면 좀 나아질 수 있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면 기후 문제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작 정치권에서는 이걸 못 따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한 공약 또 선거 캠페인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이게 저는 사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각 정당 공천도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누가 후보가 될지도 안 끝난 상태고 네. 그다음에 각 정당에서 공약을 담은 자료집도 하나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공약을 얘기를 하는지를 유권자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 유권자들이 선거 시작하면 정당 딱 준비하고 있다가 고3 수험생 그 시험 공부하듯이 자료집 보고 막 줄 그어가면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네. 최소한 한 석 달 정도 전에는 자료 공약이 나와야 유권자들이 논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거 맞는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 좀 숙고된 생각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이 우리나라는 공천도 가능하면 늦게 자료집은 가능하면 더 늦게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정치 이거는 요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치 스케줄 자체가 굉장히 나쁘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공약도 제대로 훑어보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요걸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도 지금 각 정당들이 보면 네. 그 왜 소위 영입인재 영입인재. 이런 거 지금 발표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1호 영입 인재가 여자분인데요. 이 기후 전문가입니다. 기후 관련 그 센터에서 일을 했던 분을 그러니까 영입을 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1호가 기후 관련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계시는 기후 전문가 변호사를 모셨고요. 네. 그다음 이제 녹색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 파란하늘 빨간 지구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유명하신 조천호 선생님이 그 녹색정의당의 예비 후보로 지금 입당을 하고 계세요. 후보 나가려고. 그러니까 기후를 전문적으로 좀 오랫동안 다루어 왔거나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영입 인재로 받아들인 거는 고마운데 이게 실제 정당의 정책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변화는 있지만 이게 정책까지 연결될지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걸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문제도 앞서 이야기를 충분히 잘해 주셨는데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문제가 그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학교 교육부터 별로 안 해요. 적어도 학교에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외국의 유럽이나 뭐 가까운 일본만 해도 학교 수업이 내가 만일에 시장이라면 지금 원전이 있고 재생에너지가 있고 이런 문제 이거 지금 나오는 걸 학교 수업에서 다 다뤄요. 분임 토의를 해서.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는 조력을 해서 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게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도 아까 안 준다 했는데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언론 난 게 심각한 게 있죠. 1등급의 환경보호지역 또는 그린벨트를 그냥 막 풀어가지고 거기에 개발을 하겠다고 대통령이 그냥 지역을 다니면서 지금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볼 때 거기에 대한 것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이 이제 평소에 계속 환경에 대한 어떤 인지도 문제가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제가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 총선 선거기획단이 2월 네. 초에 네. 친환경 스마트 산업 생태계 조성 공약이라고 내놨는데 네. 예, 그래도 제가 반가워서 친환경 뭐가 들어가서 보니까 친환경이 이제 지역 발전 나중에 이야기 나올 수 있지만 전기요금 차등제 네. 그다음에 이제 선박용 예, 탄소 포집 처리 CCUS라고 좀 어렵지만 그런 정도에 있지 어떤 교통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우리 산업이라든가 흐름에 대한 거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람들에게 이게 이 친환경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토대라는 걸 가지고 바꾸는 것보다는 네. 이 정치는 친환경이라는 걸 약간 흔히 말하자 그린워싱 비슷하게 하나 내놓고 그런데 이렇게라도 내놓으면서 서로가 비교를 하게끔 하면 되는데 이런 것이 사실은 부산 지역에서 시민들이 판단할 때는 웬만한 어떤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는 도대체 무엇을 정당이나 개별 의원이 아직도 아까 이야기에 지금 선수가 정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걸 정말 모르고 오로지 내 편인지 내가 아닌지. 심정적으로 지지하는 편인지 아닌지만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네. 이렇게 일단 기후 유권자 비중이 늘었다고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봤는데 아까 앞서 이 기후 정책이 투표가 안 돼서 사람들이 또 이제 정치인들이 안 내놓는다라고 했지만 설문조사를 보면 맞잖아요. 많아요. 네, 기후 유권자가 늘었는데 이 기후 위기 관련한 공약과 캠페인이 이 득표 전략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꼭 말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기후 정책도 표가 된다. 표가 된다. 어. 표가 되니까 정치인이나 정당은 공부하시고 정말 필요한 공약을 내시라. 그러면 찍어줄 유권자들이 충분히 있다. 맞습니다. 네. 교수님은요? 여기서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놀라운 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보수 뭐 진보다 구별하게 한데 보수 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중도보다 의식이 높아요. 그래요? 제가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정치적으로 진보 들어대지도 않지만은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도 오히려 보수보다 낮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 중도에 있는 분은 조금 심하게 보면 눈치 보기를 하고 의식이 별로 없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 있다 이거죠. 대신에 진보 있는 분들은 아까 원전이라든가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된 거에 강하게 반응하고 반대로 보수 있는 분 반응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거는 보수 진보 관계 없이 연령이 한 60대 이상 된 분들은 상당히 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몸에 아까 이야기한 이 경험을 했어서 경험이라든가 재난에 대한 경험, 절약 금소, 근검 절약하는 데 대한 체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에너지를 아껴야 되고 줄여야 되고 또 미래 세대에 대한 어떤 손자를 보고 이런 상황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보면 환경 의식이 기본적인 거는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당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네. 지금 어떤 뭐 체제가 지금 뭐 바꿔야 된다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된다는 걸 넘어서 지금 현재 저는 보는데 현 정부가 거꾸로 현 정부는 정말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잘하는가를 어필을 시켜야 되는데 많이 부족하다 보고 야권에서도 네. 그냥 지금 현재 정부가 이러면 안 된다가 아니라 이 정의 공정의 문제도 있지만은 기후 변화에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정말 안 된다는 걸 적어도 아까 한 3명 중에 1명이 생각한다면 한 3분의 1, 5분의 1은 기후 변화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넣어야 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책을 쓸 때 시민들에게 와닿느냐 와닿지 않느냐의 가장 큰 것은 이 환경 정책의 가장 기본은 두 가지예요. 어떤 거죠? 하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센티브? 거. 하나는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면 편하면서 이익이 되고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그래서 뭐 텀블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에게 대해 존중이 돼야 되는데 하나 안 하나 똑같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페널티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합의를 해가지고 아주 공해를 배출하거나 이렇게 어기고 이런 걸 만일에 자동차를 중심으로 많이 타면 그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물려야 돼요. 그죠? 그러나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는 메리트가 인센티브가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정책이 좀 더 디테일해져야 돼요. 그냥 뭐 환경 뭐 공약이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만일에 자동차를 타지 않고 평균에 대한
일반 자동차를 어떻게 타는가를 보고 정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든가 일부러 네. 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면 그런 사람이 연말정산에 또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늘 많이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즈니스 사업 말고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은 세금을 탄소세를 내고 내가 굳이 뭐 외국 가기도 힘들지만 안 가도 연말정산으로 너는 안 갔기 때문에 탄소를 그만큼 줄여서 애국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적어도 뭐 5만 원, 10만 원이 적립이 되게끔 하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게 뭐냐면 학교 때 늘 일찍 온 아이들만 선생님한테 다음부터 지각하지 말라고 욕을 들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면 우리가 신상필벌이거든요. 네. 세상이 바로 되려 하면은 상을 줘야 될 사람한테 상을 주고 벌을 줘야 할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줘야 할 놈한테 상을 주고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벌을 받는 세상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 기후 변화를 통해서도 바꾸되 정의와 공정을 방금 기후에다가 넣어서 정당이 전략을 좀 잘 짜면 아까 지역 선거구 전체가 기후 선거구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좋습니다. 어필이 된다 보죠. 네. 기후 정책도 투표에 도움이 된다라는 점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까 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문제가 이 전기요금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원전 밀집 지역인 만큼 전기요금을 좀 낮춰달라 이런 요구가 비등했거든요. 네. 정치권에서도 경쟁적으로 반값 전기요금을 약속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확실히. 예. 다만 정부의 의지가 좀 필요할 뿐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미 법이 통과됐고요. 네. 올 6월에 시행이 되는데 문제는 법에는 할 수 있다거든요.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지금 산업부예요. 네. 산업부가 이거를 하려면은 정책 디자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아직 산업부가 올해 1월에 이제 연구를 해보자 하고 연구 용역 발주를 이제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특히 부산 유권자들은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된다. 빨리 해라. 제대로 해라. 라고 그리고 저희 조사 결과 굉장히 고무적인 게 뭐냐면 전국적으로도 10명 중에 한 6명 정도는 찬성하십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냉정히 말해서 서울이 전력 그 자급률이 9%.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부산에 되죠. 비하면. 예. 네. 그다음에 경기도가 한 60%. 거의 그리고 나머지 내륙 지역에 들어와 있는 곳이 아닌 그 이 해안가를 끼고 있는 곳들은 기본이 다 100%를 넘고요. 인천도 200% 넘고 부산도 200% 넘어요. 강원도도 넘고요. 이런 쪽은 분명히 거기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 부산 지역의 유권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도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당연히 전기요금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전기 요금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사실 좀 더 우리가 특히 부산 지역의 유권자들은 기후나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많은 상상을 하고 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그 자기 동네에서 에너지가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동네 분들이 쓸 건 쓰고 나머지를 그 해당 지역의 지방 정부가 주체가 돼가지고 딴 데 팔아요. 에너지를. 예, 우리는 지금 뭐냐면 에너지에 대해서 이 수급 교환을 할 수 있는 게 일단 한전으로 다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부산시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가 경기도에 팔아요. 에너지를.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부산시는 그 돈을 가지고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지금 오스트레일리아가 하고 있고요. 그거를 뭐냐면 탄소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배당금을 줘요. 쭉 나눠서. 그러니까 보너스처럼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교통비를 무상으로 하는데 주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를 가지고 지방정부의 재정도 늘릴 수 있고 물론 이걸 하려면 제도가 조금 바뀌어야 되고 정치권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 글로벌 트렌드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많이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고 호주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거를
그 에너지 분산 거래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직접 생산해서 그 국내에서도 이제 각자 거래하고 그다음에 또는 부산시가 했는데 이 일본도 가깝잖아요. 일본에서 필요하면 일본에도 팔고 국가 간의 교류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그런 부분 전력 거래를 이 분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이제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부산의 유권자들도 생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일자리도 창출이 될 뿐만 아니라 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나아져야지만이 그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200을 생산했으면 했어. 뭐 100은 우리가 쓰고. 100 쓰고 나머지 100은 팔아. 100 중에 이제 뭐 서울에 40, 경기도 40, 그렇죠. 충청도 20 해서 팔아. 거기서 돈을 받은 받아서? 다음에 이 돈을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쓰고 부산 쓰죠. 인프라를 위해 쓴다면 그렇죠. 좋다. 훨씬 더 이득적이다. 당연히요. 그래요. 그런 게 가능해야 되지 교수님 어떻게 않겠습니까? 보세요? 네, 당연하죠. 제가 이제 10년 전에 반값 전기료 논문을 제가 썼어요. 네. 그때 이제 쓰기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문제고,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모든 것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이런 상황이 좀 특이한 게 원전을 이렇게 이제 뭐 전원 개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을 통해 가지고 몇 프로 지원을 해주고 이러니까 그게 그 기장 같으면은 고리 원전의 5km 범위 안에 있는 분만 수혜 보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적어도 30km 반경 있는 광역 지자체까지는 거기에 가정집 전기 요금도 일부, 물론 그게 장단점이 있지만 거기는 5km 안에는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본으로 하되, 그러나 지금 이제 반값 전기료가 되는 거 상당 부분은 네. 부산뿐만 아니고 경북이라든가 경북의 원전이 많은 지역에서 이제 전기 요금이 싸게 되면 기업 전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뭐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오게끔 기업 유치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반값 전기료 개념하고는 다르다 봅니다. 그런 기업이 많이 와서 하면은 전기를 값싸게 많이 그러니까 소비를 전제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저는 거기 있는 지역이 적게 쓰더라도 적어도 방금 방사선 비상 비구역이 한 30km 정도 되니까 우리가 부산 정도 같으면 뭐 서면 지금 12에서 있는 데까지가 다 30km 정도 되면 이 이상에 되는 부산 지역은 피해를 입으니까 네. 그게 전기요금이 당연히 비싸다는 걸 전제로 올라가야 되고 전기요금이 올라가야 되고 그중에 올라가는 거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피해를 입는 사람에게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정부 때도 제대로 안 된 것이 제가 주장도 했습니다만 전력 개혁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전력이 어떻게 개혁이 되냐면 지금은 모든 걸 아까 같이 한전에 그냥 하고 우리가 태양광을 생산하더라도 거기에 그냥 비용만 감해지지 아주 업자들 외에는 제대로 경쟁력을 가지고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래요? 오로지 모든 걸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많은 걸 생산하더라도 한전이 갖고 있는 그 체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여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소요되는 어떤 그런 에너지가 나올 때 전력이 많이 소요되고 하면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주말하고 시간대도 그리고 요일도 바꿔요. 네. 예, 그런 등등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걸 아까 같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상황이 다르지만은 전력 자체를 이제 또는 다양하게 거래처가 많은 거죠. 일본만 하더라도 전력이 지금 8개예요. 도쿄 전력하고 뭐 도호쿠 전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하는 것하고 서로가 주고 팔고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모든 게 한전에서 관리하는 거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을 하더라도 이걸 기저 전원으로 이어주지 않으면은 네. 서로가 맞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반값 전기 요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경북도나 뭐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무조건 전기요금 싸게 해주고 그거는 기업용으로 유치한다 해서 많은 소비를 권장하고 경제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적어도 어느 정도는 분류를 잘하고 그리고 특히 이렇게 먼 거리에서는 이 수송하는데 이 송전을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원가 안에서는 밀양 송전탑 같은 지하화를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비용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에 대한 어떤 차별 그런 부담을 메워주고 또 시민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하면서도 그 지역 자체의 어떤 그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배상 그리고는 그중에 지역의 어떤 특화된 산업에 대한 유치 이런 정도로 좀 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걸 단순하게 전기값을 지자체에 하면은 다른 기업을 떨어서 전기를 더 많이 쓰겠다 한다면은 역전이 될 수 있고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어서 좀 더 질문 드릴게요. 기후 유권자들의 비중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게 규제의 또 다른 이름 아니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적지 않거든요.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교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의 문제. 네, 당장 눈앞에 드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거에 글로벌 세계화라든가 이런 문제, 네.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어떤 이런 세계적인 흐름이 있어요. 지금은 전 세계가 아리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기업은 자기들이 생산하는 전력은 100%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이런 상황이면 지금은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규제는 기술 수준으로 그걸 사회가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은 만일에 우리가 삼성이다, 뭐 현대다 하는 데서 그 휴대폰 기술이 많이 높아지는데 그걸 못 따라오는 기업을 위에 사람이 그 개발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탑 러너라 해서 아주 기술 수준이 높으면 기술 수준이 높은 거 좋은 거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이 도태되는 게 경쟁 시장인데 네. 규제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가 지금 우리가 나라가 철강, 시멘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소를 많이 내는 방식으로 지금 해요. 예, 우리가 하는 고로의 어떤 쓰는 방식이. 네. 그런데 이걸 이제 제철 환원이라든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CO2가 많이 줄어들죠.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EU가 결정한 것이 지금 2003년부터 시범 시행에 들어갔고 2026년부터는 만일에 한국이 이런 어떤 형태의 CO2를 많이 배출하는 종래의 방식대로 그대로 한다면 네. 수입을 하지 않는 거죠. 한국 제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십시오. 기후 대응이라는 게 규제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팔지 못하는 게 불과 몇 년 아닌데 와.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그냥 규제를 한다. 우리가 그런 힘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면 당연히 그보다 더 앞서서 네. 대응을 하고 해야 되지 않냐. 그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 준비를 해야 되네요. 당장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부분이 국민들에게 처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일보면 처음에는 차를 잘 안 바꾸려 그러죠. 네. 그러나 나중에 전기차 이기도 했어도 확실하게 어떤 메리트를 주고 또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배연기관차는 우리가 이제 디젤이라든가 이런 모터 중심으로 휘발유를 쓰는 이런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2035년 되면 다 퇴출되게 됐어요. 불과 뭐 10년 정도도 안 남았어요. 네. 2030년부터 퇴출이 돼요. 네. 생산을 안 하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고용 문제는 고용 문제로 따로 풀어야 되고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런 어떤 저탄소의 어떤 탈탄소의 형태의 자동차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정책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항상 문제가 예전에는 법이 조금 늦어도 그냥 세상이 좀 느리니까 답답하지만 그냥 됐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산업 자체가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이제 딱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무인 차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인 차량을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걸 만드는 회사, 통신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영하는데 사고가 났다 하면 그 사고를 나오는 율 같은 거를 요새 AI도 있지만 비중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이 정도까지는 감소한다 했을 때 그럼 만약 사고가 났으면 통신사가 지령을 해요. 그게 문제인지 아니면 그 제작사가 문제인지 이거를 법적으로 그러면 자동차의 어떤 그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버리면 산업이 안 되는 것이요. 네. 그 과거 같으면 그냥 뭐 교통에 뭐 30km로 할 건지 50km 할 건지만 하면 단순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경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규정할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세계적인 규제 흐름이 이렇게 앞서가면 우리가 밤샘 토론을 하고 해도 모자란데 우리는 지금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정치권이 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 조선 말때 있잖아요. 네. 개국 하는데 우리가 할 거냐 말 거냐. 쇄국 정책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 정도의 심각한 거를 안다면 저는 이번에 이야기하는 이 기후 선거 같은 것은 네. 정말 중요하고 이거를 우리 정당에 또
지금 이제 국회의원 후보 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요구하고 언론이 이 의미가 있는데 언론이 이런 것을 강하게 기능을 해줘야 되는 경고 기능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김 교수님께서는 교육을 좀 언급해주면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이제 중요한 얘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은 이게 우리 경제 악영향이 아니고요. 못 쫓아가는 게 악영향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우리가 않는 게 이제 문제. 적응을 못 하고 있는 게 그 자체가 단적으로 방금 탄소 국경 조정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아까 이제 못 팔게 된다는 게 뭐냐면 세금을 엄청 물리는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딱 잘라서 한국 제품을 사지 마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만하고 경쟁을 한다. 근데 대만이 지금 요 몇 년 동안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엄청나게 확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글로벌하게 재생에너지 생산량으로는 탑이에요. 아 그래요? 예, 가장 많습니다. 중국이? 예, 중국이. 그러면 우리나라 제품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중국 제품하고 대만하고 경쟁을 한다. 그런데 거기는 100원에 들어가고 우리는 한 1,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못 사는 못 거죠. 파는 거죠. 우리나라 근데 이거가 제품.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단적으로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들은요. 이미 아리백 기준을 다 맞췄어요. 아 그래요? 예, 재생에너지 100%의 그 생산 가용 능력이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공장이 있는 나라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그만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OECD 꼴찌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아리백에 가입해 있는 다른 기업은 말할 거 하나도 없고요. 네. 삼성전자 하나가 쓸 재생에너지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상승전자는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내 공장 폐쇄하겠죠. 그렇지. 그게 일자리 문제인 겁니다. 다 모든 게 연결돼 있네요. 예. 그리고 여기에 조사해 보니까 하나 의미 있는 것이 네.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정책이나 전략 산업이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도 기존에 우리가 있는 전력 회사의 인력보다 훨씬 몇 배가 많은 인력을 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걸 좀 우리가 알면 좋고 우리 언론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중국이 지금 우리는 막 원전을 많이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한 50개 지었다. 아닙니다. 10년 동안. 오. 중국은 원전을 50개를 지었다면 태양광을 그거보다 한 5배 많은 300개 원전을 지은 거고 풍력은 한 500개 정도를 지어서 세계 풍력 1위거든요. 1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학생들의 점수를 치면 내가 95점을 받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참 잘했다는데 집 빼고는 다 100점이야.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사고를 우리는 가서 이제 언론이 우리는 95점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는 전부 그렇구나. 자기만 빼고 100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게 중국은 원전도 많이 짓지만 중국은 한 성 자체가 우리나라 몇 배가 되고 거기에 원전이 한두 개 있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바다주가 우리나라 치면은 몇 배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부 합쳐서 20몇 개의 원전이 있는데 거기는 한 두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비교에 대한 거 없이 아까 이야기했던 기후변화가 전 세계가 지금 1.5도씨 간이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2도씨도 넘었단 말이에요. 평균점으로 보면 하위 그룹인데도 막연하게 지금 아직도 괜찮은 것 같이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가 나중에 되면 얼마나 급하겠어요. 네. 하나하나 준비하는 것하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지금 휘둥부둥하는 이런 식의 상황을 정치가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심각한 것은 우리 지금 정부가 이런 어떤 아까 같이 이런 사고 규제가 아니냐 하는 어떤 기업들의 호소 예를 들어서 철강 회사가 시멘트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우리 경쟁이 안 되겠는데요. 우리 바꿀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놔두면 3년 뒤에는 그 포스코도 망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심각한데 네. 우리 지금 정치를 하는 입장 또는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인식이 원전에 뭐 안전을 무시하고도 원전을 늘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발상이 전 세계적으로는 원전은 하향 추세죠.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더 심각한 게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은 그래도 돈이 있잖아요. 네. 적응을 합니다. 지금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 총 사업체 총수 중에 98%가 중소기업이거든요. 네. 이 중소기업들은 스스로는 준비를 못해요. 정부가 정보도 주고 적절한 규제를 빨리빨리 도입을 해가지고 규제를 하면
기업이 적응을 하잖아요. 네. 규제를 해서 적응을 하고 이걸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은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심각하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을 두고 기후 파국을 막을 마지막 총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기후 정치의 차원에서 이번 총선의 의미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뭐 티핑 포인트 이야기하면 뭐 5년, 10년 이 정도로 굉장히 절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눈을 감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이것을 이제 일반 시민들은 당위성은 맞는데 사회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지금 언론이 또 많이 나고 사람들이 기후 위기가 우리 삶의 어떤 토대인데 그 토대가 흔들린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지금이라도 좀 정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하게 많이 우리가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실은 언론이라는 것이 네. 우리가 가장 홍보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언론 자체도 계속 이게 어떤 그 뭐 경제 성장에서 이게 기후 위기가 걸림돌 될 것 같은 이런 식의 사고로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좀 성찰과 반성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새로운 흔히 막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경제락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GDP의 어떤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그 본질이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역량을 키워가지고 어떤 재난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적인 삶이라는 좀 정치의 생활화 같은 것으로 좀 내려가고 그냥 공허하게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 진영 논리로서만 대응하지 말고 내 삶에서 내가 부산에서 교통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산의 어떤 바닷물이 아까 문제 우리 점점 해수면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게 필요한 일자리 같은 거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언론과 함께 또 일반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서도 알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서 대표님. 예, 이건 죽고 사는 문제다. 네. 그리고 그 유럽 기상국에서 발표를 2월 8일 날 했는데요. 이미 작년 1년 기준으로 해서 지구의 온도가 1850년 대비 1.52도가 올랐습니다. 왜 파리 협정에서 1.5도를 중시하냐면요. 지구 온도가 1.5도를 넘어가면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인간이 가진 과학 기술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지 않으면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니라 못 살아요. 그냥 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시간이 너무 없다. 이번 선거로 바뀌는 국회가 이런 시대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빨리 법도 만들고 정부의 정책도 바꾸도록 요구하고 국정이 잘못되면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주지 않은 채로 지금 4년이 흘러가 버리면 아마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게 될 겁니다. 네. 제가 하나 더 붙이자면 이런 게 네. 있어요. 정말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정치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코로나 때 우리 마스크 쓰고 가이드 거리를 두기로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기후 위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망자 그리고 감염 경로를 추적하듯이 여러 가지 아까 같이 해수면부터 지표가 있잖아요. 이거를 매일 해야죠. 마치 우리 실업자들 뭐 난에 얼마큼 실업률 이야기하듯이 취업률 이야기하듯이 이런 식으로 언론에 하고 정부가 일본 지금 오염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브리핑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 기후 정도의 어떤 적신호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프랑스 하원에서 2, 3년 전에 2시간 반 안에 KTX 같은 고속철도가 있는 데는 항공 노선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자치정부에서는 뭘 했느냐면은 이제 신규 고속도로를 놓지 않겠습니다. 그 돈을 전부 대중교통에 하겠습니다. 이런 거를 적어도 여당이나 야당이 정책으로 내놔서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만큼 절박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뽐봐야 되고 정치에서는 우리가 이제 선거에 있어서 인식과 실천과 제도가 있는데 늘 실질적으로 실천하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인식의 문제는 교육 문제가 있다면 이 제도 개선의 문제를
정치가 하게끔 내가 어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제도가 바뀌면 인식이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선순환의 정치다. 그 이번 저는 선거가 그런 어떤 야 정치 맛을 일반 시민들이 야 이래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되고 그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후보에 나와야 되고 그걸 네. 검증해가지고 내놓는 정당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다. 네. 2022년 유럽 지방선거에서는 공약이 국내 공항을 폐쇄하겠습니다가 공약이었어요. 우리는 아직도 짓겠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국제선은 어쩔 수 없지만 국내 공항을 폐쇄하겠습니다. 이게 정당들의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네,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두 분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 믿고요. 예. 오늘 뭐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지역의 기후 의제 또 앞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그렇고 질문이 좀 남아서 어떻게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셔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